네, 오늘의 이슈 손수호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이제 오늘부터 선거 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각 후보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글쎄요, 이 후보 등록 마감 직전까지 이뤄진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배 본부장님이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 후보 등록 시점에 조사되고 발표된 결과인데요. 네. 이 문 후보와 이 안 후보의 양강 구도가 뚜렷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나 본격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면은 다른 후보들도 조직력으로 상당히 또 약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들을 대체로 분석해 보면 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문 후보는 지지율이 유지 또는 조금 올라간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예. 안 후보는 이 토론회를 거치면서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다소 내려간 결과를 보여줘서 안 후보의 경우 지지율이 조정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본격 22일에 이 공식 선거운동의 열전이 치러지게 되면은 이 선거 한 주 동안에도 여론조사 결과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두 후보뿐만 아니라 이 각 당의 이 세 후보의 지지율의 변화도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 분석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지금 보더라도 이 두 후보가 양강 구도임은 확실해 보이지만 약간의 미세한 조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 후보의 지지율에 이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요인들은 토론회 그리고 후보 등록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더 조직력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문 후보가 탄탄한 이 조직력을 바탕으로 위기 인식에 따라서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는 그런 모습, 또 안보에 대해서도 토론회에서 보여줬던 이 중도로 조금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도 또 지지층들을 더 확보한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예. 이 안 후보의 경우에는 이 보수 표심이 옮겨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 후보 그리고 유 후보 또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이 어떻게 이 지지 표심의 이동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토론회를 거치면서 안보 간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서 안 후보의 지지율에도 조금은 조정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일부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접전으로 나오고요. 또 일부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가 또 벌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걸 두고 조사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론조사를 볼 때는 두 가지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한 조사 기관의 추세를 또 이어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 예. 또는 이런 조사 결과가 이 조사 방법에 따라서 또 질문 구성에 따라서 또 이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의 조사 결과가 기관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표본 추출하는 방법도 유선과 무선에 대한 부분, 또 이 조사 방법이 AR에서 자동응답이냐 또는 면접원이 직접 하는 전화 면접이냐, 질문 구성도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또 재질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따라 어떤 경우는 재질문을 하게 되면 보다 더 후보 간에 뚜렷하게 이 판세가 구분되는 현상도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기관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조사기관의 결과가 맞다 틀리다보다는 전체 조사 결과와 한 조사기관의 이 추세,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서 그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뭐 보수층이라든지 중도층의 그 지지율 변화를 약간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그 그래픽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보수 후보들, 이 두 후보 다 이렇게 빠진 걸 보면은 보수 후보들의 어딘가로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선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과거와는 다르게 보수 표심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보수 후보로서 당선 가능한 유력 후보가 없기 때문에 보수 표심은 자유한국당 홍 후보냐 아니면 바른정당의 유 후보냐 아니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보수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안 후보냐 이렇게 예.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보수 표심은 보다 더 이동을 많이 하는 반면에 지난 TV 토론을 거치면서 이 중도층의 경우에는 안보관에서 좀 더 우클릭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 문 후보는 예. 이 중도층에서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간 반면에 안 후보의 경우에는 특별히 토론회에서 눈에 띌 만한
그런 주목받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그런 네. 평가를 받음으로써 이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조금은 내려가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타났거든요. 예. 바로 이런 부분도 두 후보의 후보 등록 시점에 엇갈리는 지지율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에서도 지지율이 빠졌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동안 약점이라고 또 지목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지층의 경고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이것이 바로 안 후보로서의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양강, 박빙, 초접된 대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당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의석수도 제1당인 문 후보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예. 안 후보의 경우에 계속해서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적은 의석수 그리고 낮은 정당 지지율 또 호남에 집중되어 있는 의석 분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높은 보수 표심을 안고 있는 안 후보로서는 이것을 얼마만큼 단단하게 다질 수 있고 또 앞으로 심지어는 조금 더 많이 이 보수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느냐가 숙제가 될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김홍국 교수님. 지금 그 서울 경제신문 조사 결과를 보면은 특히 이제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유치원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이 있었을까요? 영향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보육과 교육의 문제는 정말 엄청난 특히 엄마라고 하는 이 세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네. 그런데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상당히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했고 더군다나 공립유치원 이게 단설 문제든 병설이든 간에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 뭔가 더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 사설 유치원 원장들과의 자리였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사립 유치원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발언 이런 부분이 결국은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서 엄마들의 표심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서울경제신문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면은 여성들의 유권자 표심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로서는 사실은 그동안의 중도 보수층 이 표심에는 여성들 특히 이 엄마들의 세대의 표심이 상당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토론회가 시작되고 이제는 각 지지층별로 결집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보층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리고 보수 중도층이 사실은 그동안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방향을 돌렸었는데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나 또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수 가치의 정당을 계속 역설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기로인데 더군다나 이 유치원 관련 발언으로 해서 엄마들의 좀 신뢰를 조금 상실했다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표심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조사 결과가 그 전주에 나타난 것에서는 엄마들의 표심이 37대 37, 문 후보하고 안 후보하고 똑같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안 후보가 10% 중반대로 훨씬 더 뒤지는 이런 결과로 문 후보에게 역전을 당한 엄마들의 표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변수보다는 역시 막판의 유권자들의 이제 이 지지층에 대한 결집 현상이 하나 있고요. 또 엄마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치원 관련 공약에서 이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실은 공약 하나 그러게요. 또는 말 한마디 실수 하나가 판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네. 네. 문재인 후보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확장성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행보를 보면 통합정부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적폐 청산에서 이 기조 변화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역시 선거에서는 경선 전략은 적폐청산을 비롯해서 사실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라치기 전술입니다. 우리의 지지층을 더 확실하게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수층의 유권자는 아무래도 보수정당 후보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요. 네. 또 진보층에 대해서는 진보정당의 후보가 그 가치를 역설하는데 이제는 본선입니다. 본선에서는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를 끌어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동안 문재인 후보의 약점은 사실상 지지층은 상당히 견고하지만 확장성이 약하다. 그리고 그 확장성이 안철수 후보가 중도 보수를 끌어들이는 확장성이 아주 강한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적폐청산이라는 다시 말해서 과거와 이념의 문제를 놓고 싸우던 데서 이제는 통합정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날 행보도 그거였었죠. 대통합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인데 그 전까지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지지층은 상당히 견고하다.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 원내 제1당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진보 진영의 지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중도층을 끌어와야 된다. 그것은 결국 통합정부 그리고 사실상 지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거 이후입니다. 지금 원내 사당
핵심적인 것은 사당이 지금 정의당까지 하면 5당이죠. 네. 어느 당도 주도권을 쥐고 전국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대선 이후까지도 내다보면서 통합 정부를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 유권자들이 저 후보가 앞으로 대선 이후에도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당일지라도 판을 이 통합으로 그리고 이 나라가 함께 될 수 있는 가치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그런 측면에서 대통합 전략을 펴는 거고 일단 유효합니다. 유효하되 이것이 과연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층까지 끌어올 수 있을 것이냐. 특히 흔들리는 이 보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중도에 있는 유권자를 끌어오는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는 예. 결국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과 앞으로 토론이라든가 또는 검증 국면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예. 여기에 변수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확장성과 연계해서 지금 또 당 내에서도 선대위 구성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사실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던 안희정 지사 쪽에 박영선 의원과 변재일 의원도 합류를 했고 그리고 또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박영선 의원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역시 확장성으로 볼 수 있겠죠. 사람이 확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예.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또 확장성이 커질 수 있고 이건 그렇죠. 5%를 누가 먼저 잡느냐의 경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중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이념을 더 넓혀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에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슬로건은 이 진보는 단단히 다질 수 있지만 예. 중도나 심지어는 보수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중도 외연 확대인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벅찬 슬로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무상급식도 그랬고 예. 경제민주화도 이 보수에서 중도까지 넓혔던 것이 경제민주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 당선까지 이르게 됐던 만큼 이런 사람을 누구를 영입하느냐라는 것이 또 중요한 또 이 관건일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중도 외연 확대가 가능한 안희정 지사를 끌어안고 또 안희정 지사 캠프에 있었던 박영선 의원을 끌어안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문 후보 쪽으로서는 5%의 중도 외연 확대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전략으로 읽혀집니다. 예. 네. 자, 22일 남은 대선 전국을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6개월에 걸친 국정농단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네, 검찰이 판단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기존의 298억 원에서 45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네,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두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가지로 늘어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방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모두 18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 원을 추가로 내게 한 혐의와 최태원 SK회장에게는 뇌물 89억 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을 추가한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전체 뇌물 혐의 규모도 삼성으로부터 받은 기존의 298억 원에서 늘어나 모두 457억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서 대기업들이 출연금 774억 원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내도록 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특검이 밝힌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과 지난해 검찰이 밝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하도록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혐의 등은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삼성 측이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선 추가로 뇌물죄로 기소하면서 이른바 실체적 경합관계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가 별개로 상충하지 않는다는 박영수 특검팀의 견해에 검찰이 동의한 셈입니다. 검찰은 또 공범 최순실 씨에 대해선 롯데그룹의 70억 원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그리고 SK그룹의 89억 원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 요구 혐의를 각각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결국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총 8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에 현장 실태점검 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한 부분을 위증 혐의로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해선 이른바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 만큼 검찰이 오늘 우 전 수석의 사법 처리 방향을 발표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왔던 게 사실인데요. 특검에 이어 검찰조차 구속에 실패하면서 더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의미 있는 보강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시절 우전수석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모두 신고를 했다면서 탈세 정황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회사 정광의 배임과 횡령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롯데와 SK는 서로 희비가 엇갈리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일단 신동희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최태원 SK 회장은 불기소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롯데가 지난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70억 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에 포함했는데요. 당시 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따내려고 재단에 추가 출연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추가 출연 요청을 받았는데도 돈을 보내지 않은 최태원 SK 회장은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큐두입니다. 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뇌물 혐의와 뇌물 금액 모두 늘어난 상태로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여기 손수호 변호사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대선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리기 전에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을 얻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대구를 첫 유세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확장성을 염두에 둔 그런 행보로 보이는데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전북, 전주를 거쳐서 광주, 전남 지역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남 지역하고 또 민심의 향방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통해 볼 때 안철수 후보가 왜 전북 지역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호남 지역의 민심 차이가 같은 호남이라고 하지만 광주 전남 지역과 전북이 좀 다릅니다. 예. 과거에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민정당이라든가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도 전북 지역에서는 의원이 꼭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광주 전남 지역은 굉장히 강한 그런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당선이 됐거든요. 최근에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서 됐지만 그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고 사실상 전북 지역은 그래도 상당히 온건한 진보 지역이다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것들은 거의 대부분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특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였던 그런 선거 결과였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공을 들였었죠.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이제는 마지막 승부수, 결국은 중도층과 보수층의 표심을 끌어당기는 그런 전략을 펴면서도 더불어서 호남 지역에서 지난번 경선 때 보셨지만 문재인 후보에게도 뜨거운 지지를 보냈고 안철수 후보에게도 뜨거운 지지를 보낸 것이 호남 지역이었거든요. 네. 이 표심을 이제 호남 지역의 표심을 아무래도 가져오는 것이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표심의 방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광주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특히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 표심을 가진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유권자들에게 호소함으로써 현재 흔들리고 있는 중도 보수의 표심들을 끌어안고요. 예. 그럼으로써 호남 지역에서 일정한 선택을 받을 경우에는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리고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사실은 지금 보수로 쏠리고 있는 표들이 다시 안철수 후보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표심을 다 보셨지만 10% 안팎입니다. 예.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다 합쳐도 막판에 결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적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보수 유권자들의 실망과 분노가 너무나 컸다. 진보 유권자뿐만 아니라 보수 유권자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기가 문란해졌다는 그런 분노감들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결국은 되지 않은 후보들 10%를 두 후보가 가지고는 도저히 이 집권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문재인 후보를 맡게 한 안철수 후보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그러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마지막에 여론조사 이제 공표가 되는 기간들이 5월 3일까지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확실한 지지층의 결집을 만들어야 된다. 그 측면에서 전북 지역, 특히 진보 지역의 그런 선명성이 아주 약한 전북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호남 지역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전략이 오늘 표출이 된 겁니다. 예. 네. 글쎄요, 이 보수표가 결국은 안철수 후보에게로 향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상당히 서운해하면서 또 반박을 할 것 같은데요. 글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보수표 분명히 뭐 샤이 보수가 존재한다, 샤이 홍준표가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사실 실제로 조금 오르긴 하지 않았습니까? 소폭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보수 표심을 대표한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후보로서는 사실 아주 미약한 이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더군다나 원래 홍준표 후보는 큰 소리 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사실 말해서 정치로는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한 고단수를 가진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당당하게 보수 유권자들에게 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명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다시 말해서 보수의 본향인 대구 경북 지역의 표심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면서도 더불어서 중도에 있는 표심까지 끌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의 가치라도 지켜야 된다는 그쪽에서 유권자들이 표심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보여줬던 거의 네거티브, 막말, 또 사실은 안정성이 없는 데다 마지막 경남지사 사퇴하는 과정에서도 별로 그렇게 멋있고 담대한 정치인의 모습보다는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플러스의 이런 점수를 유권자들이 받는 것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 역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서 결국은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는 데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의 이런 장담과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유권자들이 표를 끌어모으기는 마지막까지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네. 들어보면 물론 저희가 전체 그 후보들 중에서의 지지율 그리고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홍준표 후보의 행보를 보면 보수층에서의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샤이 홍준표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네.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조직력이 중요하거든요. 약 100여 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전통적인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정당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자유한국당의 홍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고요. 또 하나는 보수는 결집했는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안 후보에게로 가 있지만 안 후보가 또 얼마만큼 잘하느냐, 또 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보수 유권자의 표심이 또 홍 후보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네.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홍 후보의 지금 이 지지율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비호감도입니다. 그 비호감도가 주로 영남권보다는 이 충청권을 포함하는 범수도권에 몰려 있는 만큼 이 범수도권에 대한 전략을 좀 수정하게 될 경우에 그 보수 표심도 홍 후보를 향해 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 홍 후보 조직력이 본격 동원되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의 지지율 상승은 또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첫 번째 TV 토론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보로 등록하자마자 당 내에서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 이 정도 지지율로는 어림도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힘 빠질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예. 사실상 TV 토론도 제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뭐 그날 이 TV 토론 보신 시청자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정책 면에서도 굉장히 준비되어 있고 명확한 자기의 노선, 특히 보수 이 성향의 후보로서 보수의 가치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경제 정책, 그리고 외교안보 정책까지 사실 굉장히 명확한 노선을 보여주면서 다른 후보들에게 자기의 논리를 설파하는 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씌워져 있는 배신자 프레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동안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강조하고 있는 이 배신자 프레임에서 사실은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 열리고 성찰하는 보수라는 그런 이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보수 유권자들이 거기에 함께 호응을 해주지 않는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예. 지지율은 1 내지 3% 선에서 지금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뭐 이종구 의원이라든가 이런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퇴해야 된다. 이 천문학적인 선거 비용을 쓰고 당의 존재 가치도 알리지 못한다면 후보로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예.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상 이런 선거 비용의 문제, 특히 뭐 500억 이상을 쓸 수 있는 이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만일의 경우 당이 뭐 빚더미에 쌓이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대선 후보 역할도 못한다. 이런 입장이 나오게 됐을 때는 당내 분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유승민 후보가 큰 딜레마를 갖고 있는데요. 결국은 가능하면 빠르게 지지율을 올려야 됩니다.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네. 지지율의 확장을 깨하기보다는 도리어 야 우리 후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문재인 후보를 막는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유권자들의 쏠림 현상이 지금 최근에 안철수 현상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후보 좀 빠르게 이 남은 TV 토론에서 잘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여러 가지 그런 선거 운동 캠페인 전략을 통해서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9일에 이제 다음 TV 토론이 있는데 그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겠군요. 자, 오늘 이렇게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벽보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벽보에서도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TV 토론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심상정 후보의 완주, 앞으로 선거 판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선거 판세의 결정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이 5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TV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보여주는 아주 이 명확한 그런 정책적인 의지들이 다른 후보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선거 배포에도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25년간의 노동자로서의 생활에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서 정책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문 후보, 안 후보가 초박빙 마지막 사전투표 이후에도 이 접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심상정 후보로서는 진보 진영의 승리, 또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이 지지층들의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만약에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이 경쟁이 그다지 치열하지 않는다면 완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으로서 노동 정책에 대한 뚜렷한 심상정 후보의 족적은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선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내용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뇌물 액수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앞서 저희가 457억 원이라고 했는데 592억 원으로 뇌물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 약 150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바로 롯데 그리고 SK 관련된 부분도 수뢰액으로 검찰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새로 추가된 부분입니다. 예. 네. 기존에는 삼성 관련된 부분만 수뢰액으로 이제 인정했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에 또 더욱 더 추가적으로 이제 대기업 관련자들을 수사한 결과 CJ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습니다만 이제 롯데와 SK는 뇌물 관련된 뇌물을 SK와 롯데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실제로 받았거나 또는 뇌물을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예. 이게 150억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약 580억 원 가량을 이제 수뢰했다라고 해서 이번에 기소가 되었고요. 예. 네. 이게 전체가 다 인정될지 여부는 사실 재판을 받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특검 그리고 일기 특수본에서 했던 수사와 달리 삼성 이외에 롯데, SK가 추가됐기 때문에 뇌물 액수는 일단은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 보면은 롯데 같은 경우에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네. SK 같은 경우에는 뇌물로는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SK 측에 이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고 박근혜 네. 전 대통령에게는 관련 혐의를 적용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SK와 롯데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롯데 같은 경우에는 독대 후에 실제로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습니다. 70억 원이 건네졌죠. 그 다음에 압수수색이 임박해지자 다시 돌려받긴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일단 뇌물이 건네진 이상 뇌물 공여 그리고 또 뇌물 수수는 사실이기 때문에 설령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뇌물죄로 본 것이고요. 하지만 SK는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실제로 돈이 건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SK 이게 80억 원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SK가. 그런데 그 후에 조율을 통해서 30억 원으로 약간 내렸거든요.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실제로 30억 원이 건네지지도 않았고 네. 또 SK에서 요구는 받았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봐서 SK는 뇌물 공유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아예 이번에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관련 법조항을 보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뇌물을 이제 수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요구나 약속한 경우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80억 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요구했기 때문에 실제로 80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받지는 못했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뢰액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검찰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기소했습니다. 예. 네.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검찰에서 13가지 정도로 저희가 이제 계속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재판에 넘기면서는 18가지로 5가지가 더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그렇습니다. 혐의들을 일단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재단 관련돼서 출연금을 이제 기업체로부터 강제적으로 모금했다라고 해서 직권남용 그리고 강요로 일단 기소가 되었고요. 네. 또 공무상 비밀 누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삼성그룹 관련된 뇌물 수수만 있었습니다만 롯데 그리고 SK 관련돼서도 제3자 뇌물 수수 그리고 제3자 뇌물 요구죄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문화예술계 관련해서도 직권남용과 강요죄가 있고요. 특히나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에도 개입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추가되었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거론되었던 혐의 사실에 비해서 총 5가지가 더 추가된 총 18가지의 범죄를 범하였다.
네. 보고 기소했는데 예. 하지만 이거는 검찰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진행될 그런 그 형사 재판이 끝나고 확정되어야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떠한 범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18가지가 다 유죄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기업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SK 같은 경우에는 기소는 면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네. 관련된 의혹들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사면의 대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었고요.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추가적인 수사 내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등등을 일괄해서 기소하면서 네. 사실상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수사는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만약 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또 다른 특검 법안이 통과돼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거나 네. 아니면 정권 교체 후에 이제 검찰에서 추가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SK그룹의 뭐 사면 대가, 이제 뇌물 공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검찰도 오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그런 여러 사람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고 또한 수사를 철저히 했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다고 밝혔고요. 또한 앞으로 공소 유지, 즉 기소했다고 해서 검찰의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검찰의 임무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기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곧 진행하거나 또는 염두에 두고 있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이 다툼을 해야 되는 법리 다툼을 해야 되는 죄목들, 항목들이 지금 혐의가 18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치열하게 어떤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식으로 재판이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지금 재판이 재판이 진행 진행되고 중이죠. 예. 있습니다. 이제 그 재판에서의 쟁점이 그대로 올 수 있습니다. 아. 일단 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 혐의 재판에 있어서 쟁점은 이런 거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뇌물을 준 것이 아니다. 나는 강요죄의 피해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재판이 먼저 진행이 되고 빨리 끝난다고 한다면 이제 시작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 최순실 씨가 오늘 또 이런 유사한 주장을 재판에서 본인 재판에서 했는데요. 이게 강요면 강요지, 강요면 강요이거나 아니면 뇌물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강요이기도 하고 뇌물이기도 하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아마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재판에 임할 변호사도 역시 유사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법리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혐의를 일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여러 차례의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네. 끝까지 다 부인을 했거든요. 뭐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물증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기재된 내용. 안종범 전 수석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지시받은 사항을 적은 것이 맞습니다. 예. 네. 라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드는 것을 메모한 것이다. 나는 그러한 지시사항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는데 증거로 쓰이려면은 굉장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곧 그동안 여러 차례의 증언 또는 진술 또한 물증 등등이 나왔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그 수사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했고 또 그런 지시를 받아서 범죄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네. 이러한 증거들을 다 하나 탄핵하면서 아닙니다,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요. 네. 일단 공판 기일이 잡혀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사 자료도 방대하고 또 증거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증인도 양측에 굉장히 많은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 쪽에서 네. 이러한 그 증거를 미리 사전에 정리하는 작업이 펼쳐질 텐데 이러한 공판 준비 기일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본다면은 네. 앞으로 공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 최순실 씨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자신의 과욕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변호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증언들도 영향을 미칠까요? 크게 영향이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최순실 씨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몰랐다, 네. 관련 없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어떤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어떤 그 양자의 죄를 좀 덜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좀 지켜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현재 그러한 그 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의 진술 내지 증언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인데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언과 진술 또한 객관적인 물증에 반하는 주장을 최순실 씨가 그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최순실 씨의 이야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의문이고요. 또한 물론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이제 판사님들이 하시는 것이지만 네.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 내지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설령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랐다, 네. 관여한 바 없다, 정말 억울한 분이시다라고 주장한다 한들 그게 그대로 이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연 재판에서 앞으로 어떤 자세로 임할지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이 되기도 하는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수차례 언급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청와대까지 오는 민원은 온갖 곳을 거쳐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환이 묻어 있는 거다. 뭐 그렇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언은? 네, 구속영장 발부 전에 최후의 진술에서 그 네. 얘기를 했죠. 결국 그동안 했던 역할들이 그동안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국정을 다루는 대통령의 역할이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이고 또 민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선대에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아버지가 항상 했던 말이 민원은 백성들의 이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살펴보라고 했다. 민원을 다 청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라고 이 아래에 있는 여러 비서관들이나 수석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박 전 대통령은 다시 말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도 결국은 아래에 있는 이 부하 직원들이 해석해서 한 것이고 본인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민원성으로 이런 뇌물이라든가 이런 부분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지금도 강하게 스스로도 믿고 있고 법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 전략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정의 모든 것을 헌신했고 국민을 위해서 결정했다라고 특히 이제 통치행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판단하고 파면의 결정을 내릴 때 결국은 사인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이 부분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본다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됐고 그런 지시를 내린 상황들이 명백하게 증거에 의해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물론 최종 결정은 재판관께서 이제 하시겠지만요. 그동안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땐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역사에 대해서 이런 자세로 가겠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은 모함이고 나를 법으로 얽어맨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까지도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결코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사법적 판결과 함께 마지막 이런 정치적인 승부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최후의 진술에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8가지 혐의가 적용된 채로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글쎄요, 이 개인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무혐의로 났거든요. 그러면은 그 8가지 혐의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이제 부인과 장모도 같이 기소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8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이제 기소했습니다. 예. 따라서 그 부분이 유죄인지 여부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비리, 네. 지금 뭐 횡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탈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거든요. 예. 그동안의 일반적인 관측과는 굉장히 다른 결론입니다만 그러게요. 일단 검찰에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요. 재판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판단할 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이제 물론 판단은 이제 그 해당 그런 그 검찰이 하는 것이고 또 검찰이 그렇게 판단한 이상 다르게 이제 그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민적인 여론과는 약간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그거를 문제 삼고 다른 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검찰은 그 부분은 이제 개인 비리 관련돼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아예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추후에 수사를 새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다시 함으로써 기소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 부인과 장모를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병우 전 수석은
현재 그 관련성이 없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은 있고 뭔가 의심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네. 검찰이 그렇게 판단한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손수호 변호사, 김홍구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세 분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